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이 중공과 마카오로 오가는 갱두목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웬 갱두목을 제재를 할까 얼핏 들으면 의아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로 삼합회 14K 두목 완코커이가 마카오에서 2017년에 치른 62세 생일 잔치입니다. 완코커이는 중공 정협위원이기도 합니다. 백석 강호위원이라고 해서 강호를 주름 잡는 조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은 파티였습니다. 강호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은퇴한 세계를 의미하는 데 반해 중국 문화에서는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무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갱스터 세계에서 강호를 떠난다고 하면 손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코커이는 마카오뿐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홍콩에도 상당한 세력이 있습니다. 2019년 윈렁에서 홍콩 반공 자유화 시위 대원들을 구타한 갱스터들이 완코커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 재무부가 12월 9일 삼합회 14K 조직의 두목이며 정협위원인 완코커이를 글로벌 매그니츠키 인권 법안에 의거해 마약 운반, 도박, 인신매매, 폭력 갈취 등의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브로큰 투스, 깨진 이빨이라는 별명의 완코커이와 키르기스탄인 1명, 리비아인 1명 등 모두 3명이 제재 대상입니다. 캄보디아에 본부가 있는 세계 홍문 역사문화협회, 홍콩에 있는 똥메이 투자 집단 유한공사, 팔라우에 있는 홍문 역사문화협회 등 완코커이가 조정하는 단체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완코커이와 이 3개 단체는 중공의 1대1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홍문 역사문화협회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 현지 엘리트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선량한 해외 화인 조직으로 가장해 각종 범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중공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 1대1로 차원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홍문 역사문화협회 홍문은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청나라를 시대 배경으로 하는 중국 영화 소림 방새옥 같은 영화를 보면 여러 비밀 결사 이름이 나옵니다. 홍문, 홍화에 천주에 등이 있습니다. 홍문의 홍은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의 홍에서 따온 겁니다. 반청복명의 슬로건으로 청나라의 반기를 든 비밀 결사입니다. 중국의 국부 손문도 여기에 가입을 했었고 해외 화인 조직과도 밀접합니다. 혁명과 애국이란 명분도 있는 반면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 범죄 조직으로도 확장됐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화인이 있고 화인이 있는 곳에 홍문이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동남아는 물론 미주, 유럽, 타이완 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홍문이 추종하는 정치 세력도 변화를 거듭했는데 최근에는 중공의 대리인이 된 조직도 많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학자 디동성의 강연 영상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이 그의 영상을 삭제하고 있지만 지식을 자랑하는 그의 영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는 정징치디 정치 경제와 관련해 디동성의 견해를 듣는다는 제목의 채널에서 옛날 월가의 늑대들이 트럼프 앞에서는 허스키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게 월가라면서 그곳에 종사하는 50만에서 80만 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전체 기업 소득의 47%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6년 헝가리 출신의 조지 소로스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유태인 부호들의 월가 장악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등 유태 자본의 과점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GM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동일시됐지만 1980년대부터는 월가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부터 미 정치권에 대한 월가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돼 미 정가의 주요 포스트 탑 30 가운데 6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크게 달라져 처음에는 그래도 여러 명의 월가 출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문우신 1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삼류 경제학자에 불과한 월가의 앨런 그린스펀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스펀은 월가의 사기꾼을 도운 흑역사도 있다면서 이름난 학자나 노벨상 수상자들이 알고 보면 허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동성애 강요는 트럼프가 미처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월가와 딥스테이트의 관계, 그리고 미 정가와 재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군인 셈입니다. 미 펜터곤이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마이클 필스베리를 선임했습니다. 마이클 필스베리는 The 100-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 100년의 마라톤, 글로벌 슈퍼파워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한다는 중공의 비밀 전략이란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한 중국통입니다. 그는 2014년부터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중공 담당을 맡아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역사적인 허드슨 인스티튜트 연설도 사실은 마이클 필스베리가 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또아리를 풀고 있었던 헨리 키신저 자리를 내줬고 마이클 필스베리를 불러들인 겁니다. 필스베리는 트럼프 대통령 외곽에서 중공 관련 정책을 조언해왔던 권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에 관한 한 최고라고 인정한 중국통입니다. 마이클 필스베리는 현재 국방정책자문위가 중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을 임명한 것 같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필스베리는 태평양에서 강대해지고 있는 중공의 군사적 존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와 관련한 발언으로도 유명합니다. 특정 국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래야만 오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75세인 필스베리는 중공과의 우발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스베리는 상당한 중국통입니다. 바이빵 루이라는 중국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맨더린도 아주 유창하고 중국 고전에도 정통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는 손자병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외교 군사 정책에 있어서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는 게 필스베리의 생각입니다. 병자 궤도야 고 능이 씨 부능 용이 씨 부용. 병법은 단순히 속이는 게 아니다.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병법의 요체다. 바로 중공의 이런 깊은 의도를 간파한 게 마이클 필스베리입니다. 서방 세계는 중공이 개혁 개방으로 민주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착각이다. 모택동 때부터 중공의 전략은 일관된 것이다. 화평 굴기는 와신상담의 현대판이다. 100년의 치욕을 씻고 중공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는 게 바로 중국몽이라는 겁니다. 중국통이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마이클 필스베리는 미국의 대중정책 오판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미중 수교는 닉슨이 이니셔티브를 준 게 아니라 모택동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천안문 사태에서 미국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라 해산할 것으로 오판했다. 미국은 선의에서 중공을 WTO에 끌어들였지만 이는 미국을 각계격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호신타오식이 타이완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것을 중공이 미국에 협조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중공은 암암리의 반미 세력을 도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9.11 직후 알카에다를 도왔다는 사실이며 당시 탈레반의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이를 과시했을 정도였다고 마이클 필스베리는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클 필스베리는 대중강경파지만 사실 기존의 입장에서 180도 변형합니다. 1975년만 하더라도 그는 중공과 정보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때부터 부시 부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중공 정책에 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워낙 중국통인지라 만나는 계층도 다양했습니다. 중공인민해방군의 장성급부터 망명한 반중 민주화 운동가까지 상시적으로 만남을 갖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CIA가 아프간 무자헤딘 반군에게 견착식 대공미사일 스팅어를 제공했는데 여기에도 그가 관여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던 중공의 입장을 어느 정도 헤아린 데서 나온 그의 정책 조언이 먹혔던 겁니다.
미 국방성과 CIA 경력이 40년이 넘는 그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공 군부의 강경파와도 교류를 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성장해 중공의 다음 세대에서도 정책 결정권자가 된다는 판단에 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펜타곤의 중책을 맡긴 것은 아주 고단수입니다. 키신저와 함께 국방자문위에 있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두고 미국에서 파시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해왔기 때문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올브라이트는 2년 전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첫 반민주적인 대통령으로 파시스트의 기질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필스베리는 펜타곤 국방자문위 멤버를 전면 교체한다는 사전 귀뜸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올브라이트의 낙인 찍기가 결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필스베리는 대중 강경파이면서도 다른 여타 강경파와는 다른 게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정통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는 열정이 대단한 인사입니다. 적대국이라고 해도 즉흥적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게 외교 철칙인데 이런 점에서 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공과 포용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서서히 단계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필스베리의 사상적 영향이 큽니다. 중공과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 정도의 실력이면 한 번에 끝장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장을 본다고 일격을 가면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필스베리는 미국과 중공의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협상에서도 마쿠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경파라 불리는 필스베리의 국방자문위 임명에 중공의 싱크탱크는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잘 모르는 폼페오 국무장관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필스베리가 대중 강경파이긴 하지만 중국을 잘 알고 있어 마냥 강경책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중공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15억 달러의 딜을 챙긴 중공 커넥션을 알고 있었으며 베이징 당국에 이를 조사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필스베리는 중공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헌터 바이든 커넥션과 관련해 베이징 출장 중에 들은 게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직후 시스펜과의 회견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헌터 바이든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중공은 남의 나라 내정에는 불간섭 원칙을 지킨다면서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헌터 바이든 건을 중공에 따져봐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시점이었습니다. 또 무역 협상을 하고 있던 터라 여기에 헌터 바이든 건을 끼워넣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외곽에서 조언해왔던 필스베리는 그만큼 위기관리에 능한 인물입니다. 75세의 나이지만 평생을 공부한다는 자세로 연구하고 시대에 따라 기존 지식을 수정해 국익에 이바지 않은 마이클 필스베리 같은 이가 초강대국 미국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